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앤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호우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래야겠네요. 경제도 중요한데 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북 오송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차량 19대가 물에 잠기고 최소 17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승객 9명이 구조는 됐고요. 남성 1명의 시신을 찾은 상황인데 비가 더 오거나 재방복구가 늦어지면 수색 작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부산 지역에도 내일 새벽 호우 예비 특보를 발효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산 지역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에서도 오후 5시까지 폭우로 1명이 숨지고 이재민 3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산사태도 좀 일어나고 있고 하천이 유실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변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빨리 네. 비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경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렇죠. 오늘은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건가요? 제가 이번 주에도 챙겨온 보따리가 정말 많은데 네. 첫 번째 보따리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테크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14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한 50대에게 방송인 현영 씨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던데요. 네. 저도 사실 상테크란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봐요. 저는 상품권 깡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테크는 되게 생소한데 그 보도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저렴하게 상품권을 사서 이걸 현금화하거나 또는 그걸로 물건을 산 다음에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거 뭐 이런 걸 상테크라고 하더군요. 근데 뭐 이렇게 투자하나 저렇게 투자했냐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거든요. 네. 그 방식이 투자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높은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받고 일정 기간 실제 약속한 수익을 이렇게 따박따박 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이걸 이제 저희가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폰지 사기의 정수는 투자금을 받아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폰지 사기의 정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맡긴 사람의 수익을 주는 거죠. 일종의 돌려막기 같은 건데요.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는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언제까지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번 이 사기를 친 맘카페를 운영했던 50대 A씨 카페 운영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약 4년 정도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초기엔 투자들이 좀 적었겠지만 잘 이걸 돌려막다가 결국 손을 들었고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연예인 현영 씨가 연루됐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폰지 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딱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 두 번째가 원금 보장, 그리고 세 번째가 유명인이에요. 생각해보면 조금 약간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으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수익이 미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준다고? 라고 하면서 혹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안전판을 깔죠. 그런데 사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은 같이 쓰일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실제 왜 속냐면 이자나 수익금 혹은 배당금 같은 것들이 딱딱 매달 들어와요. 이걸로 사람들을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처음엔 조금 의심하면서 적은 돈을 맡기거든요.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수익금이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고 그 높은 수익이 심지어 한 번은 원금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야 이건 믿을만 하네. 그리고 그다음에 큰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큰 사기를 당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유명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런 사람도 투자했어라는 말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폰지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이번에는 뭐 현영 씨를 비롯해서 일부 개그맨도 조금 언급이 되던데요. 이번엔 연예인이지만 사실 폰지 사기를 이렇게 뜯어보면 피해자들 중에 교수, 변호사, 법조인, 의사, 뭐 이른바 엘리트 계층들이 꽤 포함되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이런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어라는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합니다.
현영 씨는 사실 이번 사기를 주도한 건 아니고 사기를 친 A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 5억 원을 빌려주고 월 7% 이자에 6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A 씨가 5개월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잘 주다가 6개월째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돌려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자 명목으로 월 3,500만 원씩 해서 1억 7,500만 원은 받았고요. 이제 아까 5억 빌려줬다 그랬으니까 네. 뭐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으로만 치면 3억 2,500만 원은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사기 연루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에 좀 연루되어 있던 그 사건이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건도 사기를 친 A 씨가 현영 씨와의 친분을 10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 연예인 현영 씨는 재테크 관련 책도 한두 권 썼어요. 그러면서 꽤 재테크를 잘하는 연예인으로 대중들에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 씨가 현영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잘하는 이 사람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에는 공동 구매라 그래서 공구 이런 거 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서 홈쇼핑처럼 막 방송하거든요. 여기에서 현영 씨가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도 많이 팔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투자해서 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현영 씨를 보고 한 거다. 우리는 A 씨하고 친분이 그렇게 있었다면 이런 사기를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루 혹은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일단 냉정히 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현영 씨도 피해자에 가까워 보이고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그때 나와봐야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 7% 이자면 연 84% 이자거든요. 네. 물론 6개월 만기를 했지만 이게 이자 제한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자 소득도 소득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누락했다면 이거는 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좀 최근 들어서 뭐 폰지 사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왜 최근 들어서 좀 반복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견해인데요. 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고 별로 없는데 돈 많으신 분들은 이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 네.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좀 많이 꼈고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들썩들썩 했었죠. 거기서 높은 수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에 대한 허황된 기대감, 수익률 같은 게 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영 씨가 월 7%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자율이에요. 이거 1년이면 원금을 이자로 거의 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리지도 않았을 테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돈 못 빌리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런 이자를 허황되다 생각하지 않고 뭐 주변에서 워낙 수익률이 몇백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돈이 복사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무감각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꼭 네네. 기억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폰지 사기는 언제부터 폰지 사기 이렇게 불리게 됐나요? 폰지 사기의 출발은 미국입니다. 폰지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폰지라고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자인데 1919년도에 우편 쿠폰으로 사기를 쳤어요. 우편 쿠폰이요? 네, 당시에는 이제 편지를 해외에서 보내면 답장을 보낼 때 드는 우표 값을 미리 지불을 하고 우편 쿠폰이라는 걸 동봉해서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쿠폰 요금이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 예를 들면 미국은 이탈리아로 보내는 우편 요금이 6센트면 됐었고요. 6센트였고요. 유럽에서는 1센트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한 거죠. 유럽에서 1센트짜리 이 동봉 우편 쿠폰을 사서 미국에서 6센트에 팔면 수익이 남네요. 바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라라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4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나왔고요. 피해 규모도 1억 4천만 달러, 피해 금액이 1919년도인데 우리 돈으로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기 구조, 실제로는 투자도 안 하고 투자된 돈으로 그냥 수익금을 좀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어갔던 구조를 폰지 사기라고 불러왔던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예로는 가장 큰 사건은 미국 월가에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폰지 사기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엔 종신형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망을 했거든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긴 한데 이분이 월가의 거물이었어요. 메이도프 증권의 사주이자 나스닥 위원장도 지낸 인물이고요.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사기였던 거예요. 투자를 그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했으니까 손해를 안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다 돈을 수익금으로 돌려줬던 건데 돌려막기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 폰지 사기에 투자했던 사람 중에 유명인 굉장히 많았었는데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도 사기를 당했던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었고 기네스북에 기록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그러면 궁금하시면 땡플릭스에 가시면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5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더라고요. 네네. 5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거 왜 이러는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활용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 모기지로 제한적으로 공급됐던 상품이거든요. 40년짜리가 있었죠. 근데 50년짜리가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결혼을 보통 30대 초반이나 중반쯤 하시니까 이때 만약에 이 상품으로 집 마련하면 60대에 퇴직하고도 20년 이상 더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긴 만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50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하니까 전체 이자 부담이 꽤 큰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책 상품이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속속 초장기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는 건 표면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서다라고 금융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른바 DSR,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좀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기를 늘려서 매월 상환액이 좀 줄면 DSR을 규제를 적용을 해도 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는다라면 대출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50년 만기 상품으로 바꾸면 4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죠. 목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딱히 없잖아요. 네. 그러니 수요는 있다는 말이 맞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더 내야 되니까 30년짜리 만기보다 50년은 20년 동안 더 대출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훨씬 커요. 50년 주담대는 만약 50년 만기까지 이자를 낸다고 하면 아까 4억 3천 정도 5천만 원 연봉이자가 빌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만 50년간 4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구조라는 거죠. 물론 나눠서 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처럼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 갚는 뭐 거치식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초장기 주담대가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달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더구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금수저 물고 태어나거나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부모 찬스라도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장기 주담대라도 내놔서 이 수요를 충족하겠다. 은행들은 또 지금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초단기를 내놓으면 수익도 좀 많이 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